탈원전으로 산업 정책 망쳤고 대중 굴종 외교를 했고 그래서 경제도 뭐 어쨌다 그러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재벌 경제가 단군 이래 최고의 그 호황을 누리던 시기인데 네. 그거 다 없어졌고 그런데도 국민들이 아니 왜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가 해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고조돼서 먹고 살 길이 끊기는데도 가만히 있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럴 만도 해요. 문재인 정부 때 헤쳐먹어도 너무 헤쳐먹어서 예. 제가 국회의원 되던 2016년에 네. 입이 딱 벌어진 뉴스가 뭐냐. 우리나라 30대 재벌 기업의 사내 요보금이 600조라는 거예요. 투자 안 하고 쌓아놓은 돈이. 그때 입이 딱 벌어졌거든요. 그 당시에도 엄청난 돈이었죠. 그런데 네. 제가 국회의원을 마치던 2020년에 그 600조가 1000조로 늘어 있었고, 아하. 그러니까 매년 100조씩 증가했고,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관성으로 2021년, 22년에 또 늘어나서 1100조를 넘기고 있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2016년 제가 국회 등원하던 때로부터 딱 2배. 600조도 많다고 입이 딱 벌어진 게 1100조. 2배. 네. 그랬는데 예. 지난번 한국경제에서 요즘 수출이 안 되니까 재벌들 큰일 났다. 올해 재벌의 그 재산 가치가 46조가 줄었다. 이래가지고 뭐가 큰일 난 것처럼 보도를 하더라고. 네. 그러면 경제지에서. 1100조에서 46조가 줄어봤자 여전히 1000조를 훨씬 뛰어넘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부자가 뭐 망해도 3년 간다고. 네. 저 재벌 경제요.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간 하도 저기 해먹은 게 많아가지고 네. 혁신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땅 투기나 해가면서 갖고 있어도 안 무너집니다. 이 정부 이 경제는. 재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 진보가 왜 재벌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네. 제일 어이없는 게 그래요. 그게 걱정할 게 전혀 없고 버틴다 쟤들은. 네. 심지어 앞으로 5년도 버틴다. 아하. 쌓아놓은 돈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흔들리냐? 수출 안 돼도 뭐 재고가 많이 쌓이고 직원들 자르고 밑에 하청업체 끊어버리고 생산량 줄이면 된다. 네. 그리고 5년 동안 납작 엎드려서 그 돈만 잘 관리해도 이자가 이자를 낳고 아니 이 금융자본주의에서 그래 쌓아놓은 돈 많은 게 장땡이지. 네. 왜 기득권이 줄어드냐? 그럴 걱정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네. 이 저 서민들하고 네.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앞으로 죽을 맛 날 그러니까요. 거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중소중견기업들 쌓아놓은 돈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죽어나는 건 그 사람들이야. 서민들만 피눈물 흘려 두고 봐. 그지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권력은 아니 30대 재벌기업 아직 괜찮아. 수출 좀 안 되는 거 같고 왜 그래. 그것보단 종북 좌파가 대중 굴종 외교한 거 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이 얘기 하고 있거든 지금. 예. 그렇네요. 대한민국 먹고 살만한 나라야. 뭐가 문제야. 먹고 살만하다니까 세금 좀 덜 거쳐? 그러면은 저기 저 보조금 잘라. 이권 카르텔 얘기하고. 이권 카르텔 그거 해. 그지 추경 안 해. 네. 나 까딱 없어 그래도. 그렇네요. 그런 더 인식이네요. 공격해봐. 예, 그런 까딱 인식이에요. 없어. 이거예요.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를 얘기하는데 안보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죠. 네. 서민 경제는 더 낭떠러지기로 가고 있죠. 많고요. 외교는 거의 중국 러시아 단절이죠. 네. 그러면 북한을 이제 관리하고 뭐 통제한다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외교가 안 통하니까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어요. 힘밖에 없다. 힘에 의한 평화다. 당연하지. 외교를 포기했으니까 남는 거는 힘에 의한 평화를 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정전 70周年이 뭘 준비해야 돼? 또 다른 전쟁 준비해. 그리고 암담합니다. 국가가 70년을 전쟁을 안 하다 보면은 네. 전쟁 감수성이 무뎌지기 시작한다고요. 전쟁에게 참혹함. 네, 그게 무뎌지기 그걸 시작해요. 잘 모르게 된다. 아니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때 보십시오. 1815년에 나폴레옹 전쟁을 종식하는 유럽의 빈 체제가 출범해가지고 이제 유럽의 세력 균형과 정통성 기반의 네.
그 국제 질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100년 가까운 평화를 유지한 겁니다. 100년이 넘는 평화를 유지하다 1860년대 와가지고 이제 보불 전쟁이라든가 독일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이 해결되면서 1971년에 통일 독일이 탄생한 거예요. 1871년. 예. 예. 이게 유럽의 산업혁명보다 중요한 사건은 통일 독일 출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산업혁명은 저변의 그거고 네. 지정학에 직접 영향을 준 거는 독일의 출현이라고 그렇네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빌헬름 황제가 비스마르크라는 철혈 재상을 데리고 독일을 통일했는데 네. 그 아들이 이제 빌헬름 2세가 등장해가지고 비스마르크를 잘랐잖아요. 근데 비스마르크는 주변 국가하고 촘촘히 외교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평화 체제를 만들었고 세력 균형을 도모했는데 네. 빌헬름 2세는 그게 싫은 거야. 왜 전쟁을 두려워하냐? 어? 그리고 우린 싸우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힘이 그 있으니까. 악명 높은 슐리펜 계획이라고. 네. 이게 뭐냐면은 전쟁이 나면은 그 저기 프랑스를 1차적으로 침공해서 쓸어버리고 러시아는 워낙 후진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긴 군사력을 빼놔서 그 다음에 동부에 러시아를 친다. 이렇게 양면에서의 전쟁을 다 도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전쟁을 꼭 해야 되면 한쪽에서만. 절대 두 개의 전쟁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싹 뭉갠 게 이제 슐리펜 장군이 수립했다 그러는 슐리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때 빌헬름 황제가 이제 1914년에 그 오랫동안 유럽인들이 평화에 취해가지고 사실 전쟁을 거의 낭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료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축제 분위기로 군인들이 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황제가 약속한 건 뭡니까? 그 낙엽이 지기 전에 전쟁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네. 그래서 8월에 전쟁을 시작해서 한여름에 그래서 낙엽이 지기 전에 겨울 전에 가을에 끝난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로망, 하나의 오랜 평화에 지친. 그러면서 전쟁을 하나의 낭만으로 생각했다. 이제 어리석은 결정이 있고 나서 결과는 어땠냐? 4천만 명 사망. 1차 대개전 4천만 명 사망. 그러면서 거기에서 민간인이 사망자가 40%. 그런데 이게 현대전에선 제일 적은 비율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69%로 증가합니다. 한국 전쟁에서는 그 수치가 다시 85%로 늘어나거든요. 초토화되는 그런 전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의 절멸이라는 개념이 처음 출현한 거예요. 네. 인종 청소란 개념도 처음 생겨난 거죠. 유대인 학살. 그렇네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날 무렵만 해도 대다수의 그 학자들은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나 기관총 이런 신무기가 등장해서 살상력이 수백 배가 높아졌거든. 네. 그러니까 문명 국가는 이제 전쟁 안 할 거다. 너무 살상력이 파괴적이라서 전쟁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이게 치명적이라고 봐요. 근데 치명적이란 예측은 맞았는데 전쟁을 문명국은 전쟁하지 않는다는 예측은 틀렸어. 그 불길한 예언은 그대로 현실화가 됐고 이번에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차 대전 끝나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비행기가 발명이 됐다. 비행기. 이제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전쟁이 출현할 건데 야 아무리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고 무슨 국제 분쟁이 일어난다 해도 저런 전쟁은 못한다. 어떻게 비행기에서 마구마구 폭탄을 떨어뜨려서 문명국은 그건 못한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최초의 공중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여론은 싸늘했어요.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그런 전쟁하겠냐. 그런데 2차 대전에서 어땠지?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렇죠. 이 공중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한 번 폭격에 드레스덴을 한 번 폭격할 때 단 한 번의 폭격 작전으로 7만 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저기 르메이 장군 미국의 전략 폭격 사령관 르메이가 그 도쿄를 공습했을 땐 한 번 폭격에 12만이 죽었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번엔 리틀보이 네. 원자폭탄까지 터뜨리는 이 극단적 상황까지 가니까 불길한 예언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간과하는 건 뭐냐면 네. 사람들이 전쟁을 우습게 볼 때 전쟁이 찾아오더라는 거고 그때는 불길한 예언이 반드시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그러니까 지금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면서 까부는 게 딱 윤석열의 저 리더십이 빌헬름 2세의 그 무모하고 무책임한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독일 학자 막스 베버가 네. 그 빌헬름 2세의 저 무능력과 무책임을 보면서 그 열몇 번 강의한 게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예. 정치인은 두 가지 소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사명으로서 네. 그 자기의 그 소신 철학으로서의 정치. 두 번째는 책임으로서의 정치. 결과에도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쳐서 서민 경제가 이제 폭격을 받고 힘에 의한 평화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실제 군사적 후견 노릇을 자처하고 그럼 안보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 비용이 증가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곤두박질일 때 이걸 갖고 자기 홀로 황홀경에 빠져서 춤추는 저 꼬락서니가 그때 막스 베버가 보기엔 그게 바로 빌헬름 2세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저 빌헬름 2세가 퇴위를 합니다. 자기 국민 500만 명을 죽였는데 500만 명을 1차 대전 끝나고 빌헬름 황제가 퇴위를 하고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공동체.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와서 싹 쓸어버린 거잖아요. 선출된 독재 정권이 출현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 지도자도 이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힘에 의한 평화 뭐 이러는 건 이제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미국으로 얘기하자면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 대해서 했던 그 언사인데 정작 그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을 종식시킨 사람입니다. 그렇네요.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고 국방비를 늘렸지만 결국은 저 고르바초프하고 몰타 회담에서 일단 그 군비 축소 핵무기 문제를 협상에 올리고 이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완전히 냉전이 종식된 거거든요. 냉전 종식의 초석을 닦은 건 정작 또 레이건 대통령이거든. 그렇네요. 힘에 의한 군비 경쟁을 했다 그러지만 윤 대통령이 저 외교를 포기한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면서 무슨 외교를 준비하셨냐고. 없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냉전적으로 가고 있는 게 북한이 아니냐. 이렇게 점점 더 어떤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게 되면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가능성이 높죠. 최근 일본이 북한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왜 접근하고 싶겠어요? 이 기시다가 뭐가 아쉬워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겠어? 러시아나 중국하고 사이 떼놓으려고 하는 거요. 이게 바로 대국 정치입니다. 한국이 하는 건 소국 정치요. 소국 정치. 그게 바로 대국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아쉬움을 이제 기시다한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정전 70년이 이렇게 가고 있다.